있는데요. 앞으로 AI의 영향으로 반도체 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0년에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리고 원전을 다시 짓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현재 개발 중이라고 알려진 소형 모듈 원전 SMR을 처음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입니다. 자, 과연 소형 모듈 원전 SMR의 상용화가 가능할지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자, SMR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을 맡고 계신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정동욱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척 불러주셔서 바쁘시죠? 감사합니다. 네. 한 kop이는 좀 넘겼습니다. 네, 한 kop이 좀 넘기셨어요. 지난주까지 무척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제 지난 금요일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과는 달리 이제 대형 원전 최대 3기 또 소형 모듈 원전 1기 총 4기를 새로 짓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랄까요? 재생에너지 쪽보다 다시 이제 원전으로 수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가요? 네.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재생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원전. 네. 왜냐하면 탄소 중립가려면은 무탄소 에너지를 갖다 써야 되는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하고 원전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어떻게 조화 있게 밸런스 있게 가져가느냐. 네. 그것이 가장 큰 숙제였고요. 예. 이번에서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간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10%가 조금 안 되거든요. 한 9% 정도 됩니다. 네. 9% 정도 되는데 2038년에 30% 넘습니다. 네. 무려 3배 넘게 증가하죠. 그런가요? 반면에 원전은 지금 한 30% 남짓하거든요. 네. 그런데 2038년에 35%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럼 그 증가 속도를 보게 되면은 원전과 재생은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하시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네. 큰 도전 과제를 안 왔어요. 왜냐면은 2020년이 우리나라가 가장 최대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한 해입니다. 네. 그 해에 4.6기가와트가 보급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38년까지 15년 동안 네. 매년 6.6기가와트씩 넣어야지만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서 정말로 이거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재생에너지를 안 갈 수 없으니까 네. 거기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 그래가지고 네. 제안했는데 아주 큰 숙제고요. 네. 더 나아가서 이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적에 싸게 공급해야 됩니다. 이게 10% 이하 수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비싸도 그 정도는 받아주자. 하지만은 이게 한 30% 수준하면은 이거는 비싼 에너지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지난 한 5, 6년간을 보게 되면은 한때 낮아졌다가 다시 비싸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재생에너지가 낮아지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공식화했다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소형 모듈 원전 SMR. 네. 일단 SMR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교수님. SMR 그러니까 작은 거니까 이제 작죠. 보통 지금 통상의 원전은 1000메가와트에서 1400메가와트, 더 큰 거는 1600메가와트짜리도 지금 전 세계에서는 건설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은 그보다 3분의 1 내지 5분의 1 작은 300메가와트 정도 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형이니까 스몰 맞습니다. 그 모듈이니까 모듈러. 그다음에 리액터는 원자로고요. 네. 모듈 타입은 뭐냐면은 원자로는 사실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원자로를 갖다가 하나의 이런 공간에 하나의 원자로 용기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제작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설치할 적에도 좀 쉽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런 모듈들을 갖다가 연결하게 되면은 블록 연결하듯이 할 수 있다는 연결하게 되면은 거죠? 예를 들어 가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거는 170메가와트를 한 모듈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300메가와트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2개 모듈만 공급하면 되고요. 600이 필요하다 그러면 4개 모듈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 가지고 탄력성 있게 제시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 됩니다. 그럼 아까 얼마의 단위로 한다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그거는 이제
개발하는 SMR에 따라 다 다른데요. 네. 우리나라가 현재 개발하는 거는 한 모듈을 170메가와트를 잡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 개발한 어떤 내용은 한 모듈을 갖다가 77메가와트를 잡은 것도 있고 네. 어떤 데는 300메가와트를 잡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발자가 적정한 수준을 갖다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일반인들은 사실 원자로 하면은 좀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인데 이게 기존 원전보다 작을까 소형이. 지금 말씀하신 170 모듈이면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 그러면은 이제 네. 경락 건물을 갖다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경락 건물이 굉장히 큰 빌딩이죠. 거기 안에는 보통 25층짜리 아파트가 네.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큰 것이지요. 네. 이 경락 건물을 보게 되면. 하지만 그 안에는 원자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원자로하고 뭐 증기 발생하고 여러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모듈로 만들었을 때 네. 그 모듈의 사이즈는 경락 건물 사이즈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네. 대략 한 5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즈로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아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기존 대형 원자로의 원자로 뭐 증기 발생기 그다음에 거기를 냉각수를 돌리는 펌프 이런 네. 걸 다 모아놓은 최적보다 이 SMR의 최적은 또 작아지게 됩니다. 네. 이 SMR을 처음으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이번에 공식화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수님? 사실 뭐 SMR은 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는 기술 개발을 넘어가지고 시장 진입에 대한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적어도 2030년대 이 시장에 진입을 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를 위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기술 개발을 갖다 이전부터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전원 계획에 넣어야지 이것이 상용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나중에 작품을 내놓을 쪽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작고 출력은 작은데 크기와 출력을 줄여서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선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시장에 들어갈 적에 어떤 시장은 뭐 1,000, 2,000을 요구하지만 어떤 시장은 500 같은 걸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시장에 다양하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안전성 측면에서 볼 적에도 네. 작은 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안전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그 안전 마진 같은 걸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앵커님도 아시겠지만은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은 100km를 제한으로 두고 승용차는 110km 아닙니까? 네. 그건 뭐냐면은 대형 트럭이 아무래도 소형 트럭에 비해서는 안전성이 있어가지고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소형 모듈 원자로 가게 되면은 안전성이 더 커지는데 물론 대형 원전도 충분하게 안전 시설이 되어 있지만은 이 소형 모듈로는 이 안전 시설을 갖다 단순화하면서도 충분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런 안전성을 갖다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보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설치하게 되면 그 주변에 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그 비상계획 구역을 갖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원자력 발전소 사실은 저로서는 뭐 그렇게 위험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EU에서 이 원전을 갖다 받아들이지 못했죠. 네.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그래가지고 원전을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그 주변에 비상계획을 갖다가 설치하게끔 되었습니다. 대형. 네. 대형. 그런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최초로 이걸 인허가 심사를 받은 게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거는 발전소 외부에는 비상구역을 갖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네.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네.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굉장히 뭐 도시 가까이 설치해둘 수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뭐 바다에서 대규모 냉각수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서 입지 선정이 자유로운 점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조금 전에 그건 출력이 낮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예. 조금 전에 그 미국에서 그 네. 인허가 심사 네. 통과됐다는 말씀인가? 맞습니다. 그게 혹시 뉴스케일인가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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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되는 거죠? 상용화를 추진을 하다가 중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왜요? 뭐냐면은 비싸서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데 값도 싸면은 벌써 다 성공했죠. 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네. 좋으면은 항상 거기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경제성을 갖다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SMR들이 많은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한 70에서 80종을 개발한다는데 그래요? 사실상 상업 시장을 노리고서 진지하게 가고 있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10여 종은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이 다
가격 경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네. 어떻게 하면 누가 더 싸게 네.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이 미국 일단 기술 개발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면요. 미국의 원자력 투자는 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쫓아갈 수가 없어서 미국은 뭐 SMR에 대해 가지고 네.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제 기억에는 적어도 10여 년 전 이상부터 아주 강력하게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걸 투자를 해왔고요. 네. 지금 사업화의 목전에 있는 것들은 이른바 얘기하는 제3세대형인데 네. 제3세대형이라는 거는 지금까지는 다 물을 써가지고 네. 원자로를 냉각하고 그걸 써가지고 전기를 갖다 생산하도록 에너지 변환을 하는 것인데 네. 미국은 더 나아가서 제4세대형 예를 들면 물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가스라든가 아니면은 액체 금속이라든가 그런 걸 네. 써가지고 에너지를 변환시키고 냉각을 하는 그러한 원자로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네. 그 기술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고 우리나라가 참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3세대 노형 물로 네. 생산하는 거 그거는 네. 우리나라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3세대 원자로형 뭐 프랑스의 EPR이라든가 미국의 AP1000 이런 것도 제3세대 원자로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 APR 1400이고요. 네. 네.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는 우선 대형 원전 이게 3세대형이라 그런다면은 네.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경수로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형 원전이고 네. 그 대형 원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적 경쟁력은 뭐 세계의 탑이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체코에서도 프랑스하고 붙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술의 바탕을 둬가지고 이걸 SMR 소형 모듈 원전을 만든 기술 역시도 기술의 베이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경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4세대 원전은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예.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제 그 상용화까지 가는지가 궁금해요. 정부의 의지는 이번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 들어보니까 기술 개발이 중요한데 얼마나 그 경제성이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그게 우리나라 SMR 개발 그 역사를 좀 보자면은 네. 이미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스마트라는 100메가와트급 SMR 갖다가 스마트. 개발한 전력이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번 건설해 보자.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조인트 스타디를 했습니다. 이게 네. 사우디에서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당시에 사우디가 1억 불을 투자했습니다. 네. 뭐 대단한 돈이었죠 당시에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스마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대형 원전으로 선회했죠. 맞습니다. 네. 이게 비싸서 예. 대형 원전이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비싸서 그걸 중단시켰는데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 네. 이제 원자력 산업계 연구회가 스타트를 시작했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에 국가로부터 R&D를 받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역사는 적어도 한 2020년까지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SMR은요. 그러면 이 경제성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뭐 그거 다 알면은 벌써 제가 그거 해가지고 성공했지요. 근데 어쨌든 뭐 말씀을 좀 이어가면은 네. 그래서 2022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네. 2028년도까지 표준 설계 인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네. 그 표준 설계 인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기술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규제기관 우리나라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죠. 네. 그로부터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근데 기술적 구현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컨펌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인데 그럼 거기서 이제 경제성으로 확인하는 단계는 이제 34년에 그걸 도입하면서 이제 경제성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확인하게 되는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가만히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170메가와트 수준으로 이걸 잡은 것도 네. 경제성을 갖다가 최대한 확보하면서 안전성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기의 단순화 이런 걸 갖다 추진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그 기기의 단순화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원전은 매우 강력한 규제 산업입니다. 이게 네. 안전성이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규제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걸 단순화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이것이 대형 원전과 차별화된 그런 규제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협의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상용화 될 때까지는 그 경제성 그리고 안정성을 이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교수님? 그럼요. 혹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우려하는 대목인지도 좀 짚어주세요. 제일 우려하는 건요. 예. 원자력 기술 개발은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립니다. 네. 흔들면 안 됩니다. 네. 제일 우려하는 건 흔들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APR 1400에 성공했던 것도 1993년도에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종집을 찍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가 이걸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진호해 주는 게 첫 번째고요. 종집을 찍었다는 건 안 했다는 거야? 종집을 찍었다는 거는 이게 제 기억에 2001년도에 예.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건데 그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계실 적에 이제 그것을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에 걸쳐 가지고 정부가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SMR도 똑같습니다. SMR도 똑같아 가지고 이것이 적어도 2003년부터 시작해 202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단에 발족한 게 작년이니까요. 34년까지 준공까지 11년인데 그 사이에 이 기술 개발이 꾸준히 돼 가지고 건설까지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거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본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2년마다 바꾸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2년 후에 건설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허사로 돌아가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기술자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성공해야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제3세대 원자로형이 안전성에 있어가지고는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지만은 사용 후 해결료 이 고준위 폐기물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있어서 그래서 유럽에서 텍소노미의 원자력을 넣으면서 제안한 것이 뭐냐면은 제4세대 원자로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4세대 원자로는 그 특성상 사용 후 해결료를 갖다가 원자로 내부에서 태워서 없앨 수 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후 해결료 문제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 제4세대 원자로입니다. 물론 그것도 돈의 문제입니다. 비용이 충분히 경제적이 있어야죠. 사용 후 핵 연료는 땅속 깊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리사이클하는 개념을 한다면은 말씀대로 원자로 기술을 개발해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땅속 깊이 묻으면 됩니다. 묻는데 이제 땅속 깊이 묻는다는 것은 우리 생활공원하고 영구히 격리하는 거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10만 년 보관할 수 있냐, 20만 년 보관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답변이 뭐냐면은 스웨덴에서 사용 후 해결을 갖다 지하에 묻었을 적에 그것이 인간 공간에 언제 얼마 후에 위해를 줄 것인가를 조사해 보니까 5만 년 후에 이것이 올라와서 인간 공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그 영향도 굉장히 낮다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5만 년 후를 걱정하실 것이니 아니면 기후변화가 2100년까지 뭐 1.5도씨까지 해야 되는데 80년 후를 걱정하실지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시간이 좀 많지 않지만 이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아리백 정책 시행하겠다고 나섰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SMR로 이제 하게 되면 아리백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역행해서 혹시 수출에 좀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리백은요. 이거는 민간 기업 간의 계약 관계입니다. 네네. 이건 국가적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강제로 할 수 없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탄소 국경 조정세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일종의 관세 장벽과 똑같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심각한 무역 장애 요건이 될 거냐고 본다면은 당연히 이거는 탄소 국경 조정세와 같은 탄소 장벽이 됩니다. 그게 2026년부터 본격 맞습니다. 시행되잖아요. EU에서는 본격 시행하고 다른 나라도 다 그에 따라서 준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리백 갖고서 그러면은 이 무탄소를 갖다 100% 갈 수 있냐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 태양광 같은 걸 쓴다면은 낮에는 쓸 수 있지만 밤에는 못 쓰잖아요. 그렇다면 밤에는 우리가 다른 탄소 전원을 쓰게 됩니다. 그럼 탄소 전원 아리백은 어떻게 하냐면은 너가 그 REC라고 재생에너지 서티피케이션을 갖다가 사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밤에 네가 탄소 전원을 쓴 것도 상각을 해주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장부상으로만 상각해주면 실질적으로는 탄소가 발생하는 것이죠.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M을 갖고서 이걸 사실은 그래서 원전과 재생을 갖고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녹색 프리미엄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녹색 프리미엄 제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이 전기에는 40%는 무탄소인데 60%는 지금 유탄소 전원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탄소 전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걸 아리백할 것이냐. 60% 전원에 대해서 내가 돈을 더 내면 돼요. 그게 녹색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말이 안 되지만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원전 갖고서 싼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면은 그 녹색 프리미엄을 낸다 해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아리백을 간접적으로나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에너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수한 부분이잖아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환경도 생각하고 공급 안정성도 생각하고 경제성도 생각하는데 이걸 다 갖추는 거를 갖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서 어떻게 좀 배분을 잘해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맞습니다. 앵커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 3박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성, 환경성이죠. 경제성, 그다음에 공급 안정성, 에너지 안보를 포함해서 이 3박자를 갖추는 에너지원은 지금 없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벌써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전원 기획도 그렇고요. 에너지 기획도 그렇고요. 장점은 크게 갖고 단점은 줄여나가게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항상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고 아주 우리나라 사회에 경제 사회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번에 나온 정기본도 사실은 이것은 에너지 믹스를 갖다가 어떻게 조화 있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 큰 고민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걸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지 말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화로운 균형점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이신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의 정동욱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